앵커 리포트에서 키워드로 현재 상황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부실 관리 논란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서울 시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깝고 아쉽고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드러났다면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 관리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어제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실한 관리가 주권자들이 선관위를 불신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는 어제 범했던 잘못을 잘 평가해 보시고 오늘부터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며 투표 관리 부실의 응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관위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랬어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김재원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 어제 단일화 토론 만남을 이 후보 측으로부터 제안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놀랍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각 후보들은 막판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총력 유세에 돌입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처음 찾는 강원 지역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90시간 외박 유세에 돌입했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산근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아물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전투표 첫날은 역대 가장 높은 19.58%, 유권자 5명 중 1명꼴로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민주당 얘기부터 들을까요? 네, 이번 조기 대선의 이 근본적인 원인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그 내란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파면,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가 여전히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사전 투표에 응징적 성격의 성향의 어떤 투표에 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첫날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다렸다는 것이죠. 지난 12월 3일 평온한 일상에서 내란의 어떤 사태를 맞은 국민들은 6월 3일까지 국민들의 본인들의 시간에 180일을 빼앗긴 겁니다. 결국에는 4시간을 빼앗은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빨리 심판하고 싶은 분들이 지금 사전투표장으로 첫날 쏟아져 나왔다라고 보는 것들이 훨씬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높은 투표율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있던 비상계엄, 탄핵 국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양당이 지금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기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율이 지금 오후 들어서 지난번 대선과 비교했을 때는 일종의 탄력성이죠. 상승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최종 마감 사전투표가 지난 대선보다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봤을 때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 제주, 세종, 그리고 우리 당이 강세 지역인 강원만이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어요.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봤을 때는 서울은 약 0.6% 차이가 나고요. 인천과 경기는 약 1.8%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전투표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은 보수 지지층에서 좀 거부 반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층이 강력하게 결집하는 게 좀 더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는 저희 당도 이렇게 격려를 하고 독려를 했지만 네.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 때 투표를 못하면은 본인의 어떤 선거권 이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 적극적으로 임하셔도 됩니다. 예. 네. 호남권에 네. 많이 집중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가장 이번에 있어서의 불법 개헌과 이 탄핵 국면에 분노를 느끼는 지역들이 사전투표가 높다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상 TK 중에 대구가 가장 낮은 부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최근에 어떤 보였던 성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너무한 거 아니야? 탄핵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였던 그 지역에서의 사전투표는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번 첫날의 사전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그런 분노투표의 성향들, 어떻게 이번 조기 대선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추이가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사전투표가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에 대한 편리성 이런 부분도 분명히 녹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의 사전투표율은 평상의 지난 대선과 같은 속도로 보인다고 했을 땐 지난 대선보다는 약간 높은 37%를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결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이제 사전투표율의 어떤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견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나머지 4일 동안 본투표를 앞두고 각 당이 어떻게 국민들의 표에 호소하는지에 따라서 본투표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높냐 안 높냐에 대한 관건을 그런 그 결과치를 좌지우지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은 좀 낮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투표에 좀 더 하겠다라는 마음이 큰 건지 아니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이어진 실망감이 표출된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인데 사전 투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어저께도 사실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과까지 하는 사태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 때문에 아마 사전 투표에 대한 거부 반응은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동시 청산이다. 이런 게 사실 또 시대 정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는 본투표에 아마 그런 심판을 하기 위해서 더 나설 거라고 봐지고요. 한동훈 후보도 전 후보도 영남 지역을 돌면서 투표를 독려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지율 이어졌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대구 경북과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김문수가 앞서는 그런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본투표에 투표율은 굉장히 올라갈 걸로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투표에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였는데 앞서 서용주 부대변인께서는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 37%를 상회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좀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미달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대 대선의 시간당 증가 추이를 보면은 오후 2시 이후에 1시간당 2%씩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 대선 때는 오후 들어서 증가세가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일이라는 영향도 있고 그리고 어제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큰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사전투표는 아마 지난번 대선 때보다는 낮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그게 근데 본투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뭐 민주당도 탄핵 선거로 규정하고 그렇게 투표를 독려했지만 저희들도 이번 선거는 미래를 규정하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도 불거졌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시대 정신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과 윤석열의 동시 청산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젊은 층에 대한 투표율도 더 올라갈 거로 보고요. 그래서 본투표까지 감안했을 때 종합투표는 네. 지난 대선보다는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본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본투표도 최고 기록 경신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요인들을 분석하자면 주로 이제 2017년 또 2022년 두 번의 그 대선 투표의 성향을 보면 사전 투표율은 계속해서 올라져 왔어요. 그런데 그 사실상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높고 20대들의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와 이 반대되는 경향의 본투표 성향을 통해서 전체의 합산 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인가요? 그때가 77.2%, 그 다음에 20대 대선이 17.1%, 0.1 차이거든요. 근데 사전투표율은 훨씬 지난 2022년이 높았어요. 2017년보다. 근데 이제 그 수치를 보면 20대 투표율이 계속해서 낮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대선 조기 대선에서는 20대의 투표를 견인할 수 있는 후보가 하나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청년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수도권 공략을 하면서 20대의 투표의 요인을 견인하고 있는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표율을 좀 당겨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전투표와 무관하게 본투표율은 20대 참여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본투표는 역대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아까 말씀한 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거대 양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갈등 상황이 별로 마뜩지 않은 분들도 예전에는 투표를 포기했다면 이 다른 대안 후보들이 지금 분명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은 높을 수 있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번 선거 때마다 막판에 이제 설화가 문제가 되는데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얘기했던 여성 신체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보면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아마 관련된 내용은 이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15%를 넘어야 교도가 마련된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이 발언이 좀 고민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이제 머리가 명석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과연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한 것보다 뛰어넘는 반응이 온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뭐 저의 판단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 당시에 이런 무리한 표현을 쓴 거는 본인이 소위 말해서 노이즈 마케팅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본인이 이 후폭풍을 예상치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대응을 봤을 때는 사과는 했지만 바로 다음 날 또 정면 승부로 정면 돌파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치인의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심상정 예전 대선 후보 얘기를 꺼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로 탄로가 났어요. 심상정 당시 후보는 그래도 표현을 완화해서 성범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 그러한 연이은 정치인의 말 바꾸기 또 거짓말이 되다 보니 오늘 오전에는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쪽에 여지를 남겨둔 것은 대선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가 오후에 또 기자회견 때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잘못한 거는 바로 인정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입장이 번복되면서 본인의 스텝이 일종의 꼬였다. 그리고 본인의 목표가 이번에 최종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다만 완주해서 2자리 지지율을 얻어서 차기의 미래 지도자로 이렇게 우뚝 쓰겠다. 그러한 전략인데 아마 지지율 이반 현상 이러한 위기감도 작용할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토대로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4일 남았잖아요. 4일간은 본인이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른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한번 큰 배움의 그러한 장으로 생각하시고 네. 남은 기간만큼은 일관된 모습을 저는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도 추가로 들어온 소식을 보면 오후 5시 20분으로 아마 시간은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내용은 아마 의원직 제명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또 계속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오후 5시 20분 기자회견은요.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이 야당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해서 의원직 제명안을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앞서 기자회견 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다. 의원직 제명안을 내는 것들은 그런 입장을 이준석 후보가 했거든요. 근데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오늘 뭐 본인이 정말로 실언을 했고 절제되지 못한 표현을 했고 변명하지 않겠다. 이 말을 사흘 전에 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IQ로 뽑는 것도 아니고 시험 봐서 뽑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공감 능력
그리고 신념이나 가치를 일관되게 실현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확고한 의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본인 스스로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신뢰 같은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 나는 머리 좋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예측하고 들어갔고 이 마지막 막판에 이런 여성에 대한 어떤 불쾌함을 줄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주목도를 높이겠어라고 계산하고 들어갔다면 이거는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같은 실수 반복 않도록 절대전에서 임하겠다. 이미 한 사흘 동안 국민의 1,000만 이상은 이준석 후보 때문에 정말로 불쾌함을 털어내지 못한 겁니다. 이제 와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준석 후보는 이 발언 하나를 통해서 결국 본인의 이번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두 자릿수가 아마 가장 큰 목표였을 것 같은데요. 그 두 자릿수뿐만 아니라 향후 5년에서 10년은 이 어떤 행위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 전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의원직 제명안을 내면 네. 3분의 2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또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일단 통과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뭐 제 판단입니다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물론 이준석 후보가 사과가 늦었지만 사과는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민주당이 입법 폭력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마지막에 내놓은 공약집에도 보면은 대법관에 대한 정원을 철회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내놓은 것이 검사 파면이잖아요.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집권하겠다는 정당이잖아요. 검사 파면이라는 것은 사실 헌법적 가치와 위배되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에도 돼 있듯이 검사도 사실 수사의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의 파면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이나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가능해요. 하지만 그것을 누가 파면을 하겠다는 잣대를 들이게 되겠다는 거죠. 그런 처안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말 강행을 한다면 본인한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물론 이번에 실수는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또 민주당 스스로 2022년도에 얘기한 가족과 그 배우자도 검증의 대상이다 하는 게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본인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수를 한 것은 실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증이라는 그런 좀 광범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도 그렇게 무리하게 제명까지 가는 것은 너무 과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에서 서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너그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더 사자는 모습으로 남은 4일간을 마무리해야지만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통합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직 제명안 발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마 중간에 멈출 것이다라고 보셨고. 팩트를 잘못 네. 알고 계시는데 민주당이 발의한 게 아니라 야당의 의원들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발의한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 주도한 게 아니고요. 야당에 있는 뭐 기본소득당의 용인 의원을 비롯해서 여성 의원들 주축으로 해서 이 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3차 대선 토론에서 했던 말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불쾌하게 한 부분도 있겠으나 특정 성별에 대한 여성에 대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2차적인 어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민주당의 주도가 아니라 정치인은 본인의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그게 의회 정치고 올바른 정치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원종주의가 결국에는 정치를 곰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돌파하는지는 본인에게 달렸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시금 이 사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국회 진보정당 소속 의원 21명이 이준석 후보의 징계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속보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TV토론과 관련해서 징계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5시 20분쯤에 입장을 낼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오늘 이제 개혁신당 모든 당원에게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재차 사과를 했고 좀 수위 높은 사과를 한 게 어떤 개혁신당의 표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이제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을 느껴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5시 20분에 그런 입장을 내게 된다면 어떤 톤으로 입장을 내게 될까요? 일단 오전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또다시 입장을 180도 선회한다. 그러면 아마 그 후폭풍은
아마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사과의 모습을 정말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이니까 더 진솔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마 개혁신당 안에서도 반발이 많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원들도 이탈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본인이 토론회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젊은 나머지 했었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지만 정치인의 말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말이 일관되지 않다는 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기자회견에서만큼은 더 숙이고 그리고 더 사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본인의 징계안 발의에 대한 입장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굉장히 고개를 숙일 가능성이 크죠. 지금 두 자릿수가 본인에게는 정말 첫 도전이기도 하고 본인의 첫 이미지를 가지고 대선 이후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보수 진영 내에서 성장할 것이냐에 있어서의 기준점이 될 텐데 이 한마디를 한 것도 부적절했으나 하고 난 뒤에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는 것도 본인에게는 또 하나의 그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한 이틀 동안은 이거 뭐야? 이 사람 정치를 하겠다는 젊은 정치인이 공감 능력이 있어? 도대체 국민들을 알기를 어떻게 알지?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인은 했는데 왜 그걸 못 알아먹냐고?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상 적반하장을 느끼는 어떤 국민들의 심정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오늘 선회하면서 5시 반에 어떤 진보정당 소속의 20일의 의원직 제명에 대해선 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준석 후보가 눈물이 많아요. 오늘도 눈물을 흘릴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상 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협소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했던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20대의 청년층과 일부 어떤 본인이 타겟으로 하는 층에 대한 어떤 지지세를 얻어서 지금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발언이 진보정당 소속 21명이 낸 의원직 제명안 때문에 완전히 고개를 숙여서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면 대선을 앞두고 이게 딜레마잖아요. 두 자리를 견인하고 있는 것들은 본인의 핵심 지지층인데 그게 본인이 의지하던 커뮤니티와 여러 가지 젊은 층 중에서도 남성 위주인데 이거를 또 처리하게 되면 그 표가 떠나게 될 것이고 천회를 안 하게 되면 확장시켜놨던 두 자릿수의 나머지의 중도층과 나머지 또 개혁신당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표가 떨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예측 건데는 단호하게 맞설 수는 없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크다. 네. 이재명 후보의 공격 부분은 아마 이제 아들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부분, 즉 본인이 TV 토론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을 얘기하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지지를 한 상황이긴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판결은 작년 10월에 났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서 우리가 몰랐던 진실 중에 하나가 상습 도박이라는 부분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707회에 걸쳐서 그리고 총 누적 금액이 2억 3,200만 원이에요. 하지만 그 내역을 쭉 봤을 때는 본인이 2017년부터 2021년 동안의 소득세가 0원이에요. 결국은 돈을 벌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4,900만 원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 자금의 출처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그 1년간의 이래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온라인 도박을 하기 위해서 최대 600만 원씩, 400만 원씩 뭐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그렇게 입금을 한 흔적이 보여요. 그렇다면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2022년도 1월 30일 날 얘기를 했어요. 가족과 영부인이 될 사람도 검증의 대상이라고.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인 이동호 씨의 그러한 도박 문제, 상습 도박의 자금 출처 이것은 사실 검증의 대상이 맞습니다. 이것은 네거티브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조성래 수석 대변인은 과거에 사과했다. 그리고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그러는데 재판은 약식 명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이러한 자녀 문제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대응도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재명 후보는 저희 국민의힘을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가족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보더라도 자녀 문제로 다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미래의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동문서답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더더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아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게 없으니까 네거티브를 박박 긁어봤자 예전에 나왔던 장남 문제를 다시 끄집어서 올해 10월에 나왔던 약식 명령 500만 원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약식 명령을 받았다면 그게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약식 명령이 나온 것들은 검찰의 판단이고 법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고 성인이에요. 성인된 사람이 본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법적인 어떤 위반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에 무슨 책임이 있겠냐면 부모된 책임이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 농사를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요. 제가 부모로서 이런 자식의 이런 일이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안 좋고 송구하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게 흑색선전을 하는 이유가 2억 3천만 원에 대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1,000만 원 정도를 이재명 후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이 도박 사이트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잃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 2억 3천만 원은요. 통상적으로 검찰이 공소장을 쓸 때 100만 원을 가지고도요. 2억 3천만 원을 썼다고 입금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이 들락거리면 입금 내역만 230회를 하면 2억 3천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으로 23번을 하면 2억 3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법률적인 사실관계, 이런 수사관계를 다 국민의힘도 알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2억 3천만 원을 뒷돈을 대주고 도박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이미지를 국민한테 더 씌워주기 위한 것인데 정확하게 그 2억 3천에 대한 출처는 검찰에서 확인하셔라.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징여했던 것들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4,8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000만 원도 장남에게 나중에 이 일이 불거지니까 들었던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뭘 거짓말했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네거티브를 위해서 2억 3천만 원이 마치 이재명 후보가 아들 불법 도박하라고 돈 대준 것처럼. 근데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불법 도박하라고 2억 3천만 원을 줍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거티브다.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시드머니, 결국 도박의 원천 자금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2억 2천만 원을 번 거지 않습니까? 사실 2억 2천만 원을 도박에서 벌었다? 일반인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것도 홀덤이라고 하는 포커 게임인데. 그리고 자금 입출금 내역을 보면요. 6만 원, 13만 원, 12만 원 이렇게 입금이 된 게 수차례예요. 그게 한 4년간 이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1년간에는 최대 600만 원이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 도박을 한 시간을 보면은 입금 시간이 평일 새벽 6시도 있어요. 새벽 3시도 있고 4시도 있고. 그리고 벌었더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6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썼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2억 3천이 모여질 수가 있죠? 그것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는 검찰에 확인할 수 없고 검찰의 공소장에는 707회에 총 2억 3,200만 원인데 2억 3,200만 원은 입금 내역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707회에 걸쳐서 입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입금 내역은 만 원 단위에서부터 10만 원 단위, 몇백만 원 단위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성이거든요. 물론 검찰이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냈지만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 씨 같은 경우는 상습 도박과 음란 문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벌금 500만 원이에요. 과연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성의 원리에서 납득이 될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란문헌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 공소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흑색선전인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냥 이재명 후보는 아들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못하니까 자격이 없어. 이게 논리 안 맞잖아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씨 정도 돼야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 장남이 우리가 이 야당 대표 하는 시절에 개입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가족 인질을 걸고 버리는 건지. 그리고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변에 변호사들이 있으면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변호한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은 결국에는 입출금 707회잖아요. 왔다 갔다 한 입금액을 그냥 그 부풀려서 이 정도 상당액을 했다라는 것이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2억 3천만 원 이익 봤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장남은 1,000만 원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도박이라는 게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딸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다 돈을 잃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후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철지난 2022년도에 있어서 약식병력 500만 원 가진 걸 가지고 2억 3천만 원 자체도 공소장에서 왔다 갔다 입금된 돈들만 부풀려서 된 거를 마치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입금을 했고 아니면 또 그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그거를 불법 수익으로 딴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거는 사실이 틀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금만 2억 3,200만 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입금만 2억 3,200만 원인데 입금이 사이트에서 들어가는 것만 입금만 해서 그런 공소장을 작성합니다. 네. 그게 통관적인 그 검찰의 그 공소장 작성 공소장은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세요. 1,000만 원 시드머니로 2억 3,200을 벌었다? 저는 납득이 안 1,000만 됩니다. 원을 잃었다고 최종적으로 얘기했지 최종적으로 않습니까? 이렇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물어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논의를 제 말이 해보도록 맞는 걸 하겠습니다. 알게 돼요. 예,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한 논란은 이쯤에서 저희가 논의를 좀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의 아내 설란영 여사와 관련해서 여성 노동자 학력 비하를 했다 이런 논란인데 그 문제의 발언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야말로 유시민 작가가 장관도 지내고 국회의원도 지낸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때는 복지부 장관 할 때 인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같이 운동을 했던,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설란영 여사를 이용해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는지 참으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명쾌한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런 부분이 자신감에 발로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역풍이 불 거라 생각해요. 만약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고졸 여성들 그리고 직업에 기천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신분 상승이나 그리고 올라가는 계층 사다리 부분도 다 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의 말을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야가 지금까지 노력하는 게 정책으로 보이는 게 계층 사다리 복원이라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 출신 인사가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그 계층에 너는 머물러 있어. 이런 식의 발언은 정말 적절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유권자들이 정말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강훈식 선대위 상황실장이 민주진영 스피커 모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발언 들으셨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설란영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에 대한 그 좀 비난의 수위를 좀 높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채널 자체가 조금 더 지지층들이 좀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주 열성 지지층들이 있다 보니까 설란영 최근의 여사 자체가 너무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배우자 상대 후보의 배우자를 힐난하는 그런 얘기들 뭐 비아냥대고 법인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질책하고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듯이 얘기를 하다 보니 그거는 정말 민주당 입장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과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봐도 좀 과하더라고요. 설란영 씨가. 근데 제가 봐서는 유시민 작가께서 평소와 다르게 논리적인 접근으로 어떤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준에서의 해서는 안 될 부분들. 예를 들면 가장 뼈아픈 부분들은 노동운동, 노동자는 뭔가 국회의원 부인이 되면 안 되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이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선거를 앞두고 노동의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말하자면 투표 계층입니다.
거기에 반감을 자극하는 좀 위험한 발언이죠. 그다음에 이제 학벌로 어떤 계층의 사다리를 나누는 것들. 뭐 학벌이 좋으면은 뭔가 어떤 일을 학벌이 높으면 무조건 고귀한 일을 해야 되고 학벌이 낮으면 고귀한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 다 고졸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근데 가장 대한민국 융성하게 만들었고 가장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었던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고 본인 스스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께서 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들은 조금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사실상 이게 민주당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인사는 아니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유시민 작가의 말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입장이다. 이거를 동치시켜서 또 공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이 부분은 유시민 작가께서 어떤 심심한 어떤 사과나 해명을 해서 결자이지 하는 게 어떻겠냐. 나는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사전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선거 관리입니다. 부정 선거하고 또 부실 관리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실 관리가 보여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일부 지지층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와 부실 관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과는 저희 국민의힘은 단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부실 관리와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게 지난 대선 때도 코로나 시기의 그런 투표 과정에서 얼마나 부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철저하게 하겠다 해놓고 또 부실이 발생했어요.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선관위가 정말 일벌백계해야 된다. 그런 직원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남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 사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 투표를 의심받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말 본보기로 일벌백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이 없이 부실 관리에 대해서 넘어가다 보니 정말 도덕적 해이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정말 부정선거를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또 국민의힘에 지장을 주는 것이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고 부정선거는 정말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이번만큼은 징계를 하든지 정말 법적인 처벌을 묻든지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부정선거가 이 땅에 발을 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유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 스스로도 그러한 부정선거를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 검찰이 철저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네. 선관위를 향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선관위는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 국민들이 여러 가지의 그 불편함들을 느끼고 있는데 부실 관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또 이 몇 가지의 어떤 부실 관리의 사례를 또 추려서 일부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분들은 봐라.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선거의 징표다. 라고 또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할 것인데 이런 빌미를 왜 선관위가 줬는지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고 이 관리 책임을 대선 이후에는 꼭 물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많은 인력들을 투입해서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다만 또 한 가지 축은 있습니다. 오늘 중앙선거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 투표소에서 나오는 이 봉투에 담겨진 일부 후보자가 찍혀져 있는 그 반출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보도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이거는 뭔가 투표소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이 자작극을 벌인 것 같다는 생각에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실 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난 게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여기서 철저히 재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고요. 나머지 정말 이 사전투표라든지 본투표에 있어서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자작극을 꾀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두 가지가 이번 선거에서는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전투표 마지막 날 각 후보들의 일정도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졌던 강원과 충북 지역을 찾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 충북, 강원을 찾는데요. 오늘부터 90시간 동안 논스톱 외박 유세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 도심과 대학가에서 무방 유세에 나섭니다. 각 후보의 일정이 곧 선거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각각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 일정이 거의 뭐 선거의 절반 이상이죠. 일정이 나오면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전에 1강 1중 1약의 이런 추이가 보였죠. 그러니까 1강 1중 1약에 맞는 지금 선거 일정을 잡고 있다. 1강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강한 부분을 두텁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하나를 더 얻는 일정. 지난 뭐 강원이나 충북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좀 낮은 민주당이 낮은 득표를 통해서 조금 그 아쉬운 결과를 초래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공략을 해야겠다. 그래서 좀 보태기 작전이라면 예. 김문수 후보는 지금은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북, 강원, 경기는 본인의 이제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와 맞불 작전이 가능하고요. 충북, 강원도 똑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흔드니까 그걸 막겠다라는 어떤 장군멍군의 일정이라고 보면 되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이긴 한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지지층은 젊은 지지층이 있는 수도권, 그다음에 중도층이 있는 어떤 경기 지역의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을 토대로 말하자면 더 이상 두 자릿수에서 누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 작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분의 후보들은 지난 깜깜이 선거 전에 이런 추이에 맞게끔 맞춤형 일정을 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창근 위원장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저희는 이재명 후보의 동선에 신경 쓸 만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갈 곳도 많고 아직 못 간 지역도 많아요. 이재명 후보도 선거 이후에 강원을 처음 찾았지만 예. 저희도 강원을 처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서울을 4권역으로 나눴을 때 서북 지역과 동북 지역은 많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김문수 후보가 8년을 도지사를 했고 이재명 후보가 4년을 도지사를 했지만 치적으로 따지면 김문수 후보가 GTX 유치나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파주 LED 단지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치적 제 기억으로는 사실 대북 불법 송금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도는 최대 많은 유권자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저희가 더 촘촘히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제주도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90시간 동안 논스톱 외박 유세를 하겠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정말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 남은 의식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더 촘촘히 찾아야 되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거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2030 전략에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다만 이번에 불미스러운 그런 사태로 얼마만큼 이탈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무래도 더더욱 2대남, 3대남 여기서 더 찾을 걸 보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야 워낙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은 또 넉넉한 살림에 또 전체 168시간 올인해라 이렇게 또 지침도 내렸잖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열악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일화 질문만 하겠습니다. 네. 단일화는 끝났나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김재원 비서실장이 또 얘기를 한 걸 보니까 뭐 불씨가 있는 거야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저희는 공식적인 입장은 뭐 장동혁 상황실장이 얘기했지만 단일화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래서 90시간 외박 유세 그렇게 논스톱 유세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이재명 후보가 자꾸 단일화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아마 이재명 후보의 프레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로 만들고 싶은 하지만 저희는 이미 공식적으로 끝났다 선언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에 누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양당의 일부 자꾸 단일화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혁신당도 이준석 후보 자체가 단일화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고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네. 이재명 네. 후보는 단일화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뭐 그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에 가둬놔야 결국 이준석 후보가 가져가야 될 중도표라든지 청년표들을 차단할 수 있다. 어차피 이준석을 찍는 건 김문수를 찍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고약하게 지금 국민의힘의 단일화 이 덫에 걸린 것들은 단일화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준석은 국민의힘과 한 식구야라는 이미지를 자꾸 보수권자한테 국민의힘은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김문수 후보도 그냥 앉아서 사진 한 장 올려서 단일화를 쫓아갔다 하지만 단일화하려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김재현 비서실장도 그런 맥락에서 본투표를 앞두고 어차피 보수층이 결집할 때 이준석을 찍을 보수표를 우리를 주라. 어차피 이준석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국민의힘이 그래도 보수의 본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를 줘야 된다라는 단일화 덧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